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데 갓 찍은 이혼, 서류의 붉은 잉크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 손이 떨렸습니다. 계절의 끝을 알리는 바람이 차가운 외투를 파고들었지만 지난 수년간 제 자신의 집에서 숨죽여 지내야 했던 세월의 냉기만큼 시리지는 않았습니다. 거리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이 곧법이었던 모든 문이 제 앞에서 쾅 닫히곤 했던 그 고급 빌라로 돌아갔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팔짱을 낀 채 서서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 이제 짐 싸서 나가야지.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느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법원에서 나왔고 그와 동시에 두려움에서도 벗어났어요. 이 30억짜리 집은 제 집인데 왜 다들 안 나가시는 거죠? 공기는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댁 식구 7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고 전 남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동공은 마치 안락한 꿈에서 방금 깨어난 사람처럼 초점을 잃었습니다. 제가 유리 테이블 위에 집문서를 내려놓자 표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짧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저는 서류 한쪽을 살짝 접어 그분 쪽으로 밀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대금 이체 내역도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필요하다면 내일 변호사를 부르죠. 문 밖에서는 이웃들이 지나가다 한 할아버지가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진실은 주름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예와 법 그리고 편견의 폭풍이 맑은 하늘 위로 막 몰려오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기로 했습니다. 유리 테이블 위에 집문서를 내려놓던 순간이 마치 모두를 잠에서 깨워야 하는 종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저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필름을 느리게 감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제 청춘의 세월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저는 친정 부모님께서 제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신 돈 거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까지 합쳐 이 빌라를 샀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조용히 등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계산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은행에서 소득 증빙을 요구했고 저만이 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 후 그 집은 그저 시댁이라는 세 글자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지은 집에서 세입자처럼 살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새벽 2시까지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니터 앞에서 눈이 흐릿해져도 가족만 평안하다면 나는 다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출가회인이다라던 시어머니의 말이 여전히 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묵이 화목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참았지만 오랜 침묵은 보이지 않는 그물이 되어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온 결혼 생활이 가석방 없는 감옥살이와 다름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이제 거의 이른이 다 되어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이는 그분 역시 깊은 내면에서는 기댈 곳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당당하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셨지만 저는 노년의 두려움이 잊히고 아무도 자신을 언급하지 않을 때 소외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아마 이 집뿐만이 아니라 친척들 앞에서의 체면이었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때로 밥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한때 가족이었던 우리를 적처럼 맞서게 했습니다. 저는 새로 지은 이 빌라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벽에서는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났고 바닥 타일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상님 위패를 제사상에 올리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0년 후 같은 공간에서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증거로 집문서를 꺼내야 했습니다. 그 기분은 얼마나 씁쓸하던지요. 문 밖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이웃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고 저만 이 가족이라는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안의 한쪽에서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벽돌 한 장, 창문 하나하나에 모두 제 땀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게 얇은 돈 봉투를 쥐어주시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잘 간직하거라 라고 당부하셨던 분들, 딸이 괄시받는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그분들의 고통은 몇 배나 더 클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면에 상처를 입었으니 시댁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좌이체,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서, 대출 계약서 하나하나를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그 건조해 보이는 서류들이야말로 다가올 폭풍 앞에서 저의 숨결이자 방패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눈가에 반짝이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갸냘픈 어깨에 진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의 떨림이 아니라 마지막 기댈 곳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노인의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든다고 해서 시간의 톱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부터 더는 조용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요. 이 집은 제가 산 집이고 제가 지킬 겁니다. 여기에 머무르시려면 부디 존중하는 마음으로 계셔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의심, 분노,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30억짜리 집은 제 집인데 왜 다들 안 나가시는 거죠? 라고 말한 첫날 밤, 온 집안은 끈적끈적한 공기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아무도 더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숨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급하게 짐을 싸는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복도에서 저를 감시하듯 서성이던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혼란스러운 교향곡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이혼 서류 위로 노란 스탠드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 종이는 이제 상처이자 새로운 여정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계속 과거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 부엌에서 홀로 애쓰며 음식을 하던 저녁들을 떠올렸습니다.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해 텅 비어버린 마음으로 말입니다. 집안일에 대해 의견을 내려고 할 때마다 제 말을 막던 손길을 기억했고 무엇보다 전 남편의 침묵하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언제나 바닥을 내려다보던 마치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한 그 눈빛. 그 모든 기억이 겹겹이 쌓여 긴 밤을 출구 없는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나무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어나 현관 밖으로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내려다보니 시어머니가 현관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더 굽어 보였고 떨리는 두 손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비는 듯 모으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주름진 얼굴에 비쳤고 눈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제게 소리치던 날카로운 여인의 얼굴이 아니라 상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옥신거렸지만 이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동정심이 공정함을 대신할 수는 없어. 지금 약해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거야.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가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부터 시누이까지 시댁 식구들이 돗자리, 전기밥솥, 낡은 옷이 든 상자 몇 개를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고 빌라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좁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임시로 천막을 치고 땅바닥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집 나와서 길바닥에 앉아있네. 무슨 큰일이 났나 봐. 듣자 하니 며느리가 집을 뺏었다던데. 아이고 늙어서 쫓겨나다니 정말 안 됐네. 그 속삭임들이 바늘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다가 익숙한 모습이 멈춰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남편과 자주 장기를 두러 오시던 이른이 넘으신 옆집 김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그 광경을 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처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는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댁, 자기 것은 지켜야지. 하지만 노인들은 두려워서 무언가에 집착하는 법이야.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는 말게나. 어르신의 말은 혼란스러운 아침 속으로 불어오는 또 다른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빌라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리창에는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땀 흘려 얻은 집입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부터 이 싸움은 더 이상 가족의 범위를 넘어 이웃과 여론,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까지 끌어들였음을 알았습니다. 점심때쯤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보니 통장님과 주민센터 직원 두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란스럽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으로 모시고 매매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 뭉치를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통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명백한 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말이 많을 테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저녁이 되자 골목의 천막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더 많이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저를 원수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 시댁 식구 전체를 길거리로 내쫓은 며느리의 이미지가 얼마나 충격적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제 침묵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뜬 소문이 가장 왜곡된 방식으로 제 이야기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지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법과 여론 앞에서 증명해야 할 날이 온다면 모든 세부 사항과 감정을 신중하게 기록해 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 밤이 왔습니다. 여전히 정적이 흘렀지만 저는 전날처럼 떨지 않았습니다. 골목의 천막을 내다보니 시어머니가 웅크리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얇은 담요는 계절 끝에 추위를 다 막아주지 못했고 제 가슴은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빚더미에 지쳐있던 제 모습, 이 집을 짓기 위해 제게 돈을 보내주셨던 늙은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거처를 마련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집에 설 권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는 진짜 풍파는
아직 앞에 남아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아침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빌라 대문 앞에 눈을 찌르는 듯한 붉은 현수막이 가로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글씨는 마치 칼날처럼 눈에 밝혔습니다. 배은망덕한 며느리, 시부모 집을 강탈하다. 현수막 양옆에는 시누이와 몇몇 친척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제가 나오기만 하면 궁지로 몰아넣을 기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플라스틱 의자에 떡하니 앉아 온 동네가 들으라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전현이 온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쫓았어요. 세상에 이런 불효, 막심한 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웃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철문 뒤로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내밀어졌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야, 며느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집이 저렇게 큰데 당연히 시댁 돈이겠지. 아이고, 저 할머니 불쌍해서 어쩌나.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그 속삭임들이 소금을 뿌린 듯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져 울음을 터뜨리고 서둘러 해명하고 심지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 1초라도 평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법으로 하시죠. 서류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거실 권리는 있으시겠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현수막, 글씨,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하나하나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진실의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가 발끈해서 달려들어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서며 핸드폰을 높이 들었습니다. 제 몸에 손대시면 내일 주민센터에서 뵙게 될 겁니다. 그 순간 그들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날 경찰서에 끌고 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잊었어.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짓밟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것은 제가 지킵니다. 아침 내내 그 붉은 현수막은 동네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오점 같았습니다. 저는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며 제잘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 집에 도둑이 산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불쌍해서였습니다. 수년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 세상 사람들 눈에 죄인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모신 뒤 모든 서류, 즉 소유권 증서, 매매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젊은 경찰관이 꼼꼼히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쪽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기록을 남기고 저쪽에 현수막을 내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치마 끝을 꽉 쥐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파도가 쳤습니다. 그 현수막이 철거된다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상처가 남았을 테니까요. 저녁이 되자 현수막은 사라졌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동정했고 또 어떤 이는 이야깃거리가 생겨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채소를 좀 사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세댁,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자기가 떳떳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혼자 몸이니 마음 단단히 먹어. 저는 웃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테이블 위 서류 뭉치를 비췄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일기장을 펴서 다시 기록했습니다. 몇 월 며칠 그들이 현수막을 걸고 나를 집도둑으로 몰았다. 나는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했다. 나는 침착함을 택했다. 진실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기장을 덮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수년간 저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자 저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싸움은 이기고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억눌리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몇몇 친척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늙었어도 이딴 굴욕은 못 참아. 차라리 다 잃을지언정 전현한테는 안 져.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노년의 깊은 상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난도 병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체면을 잃고 설 자리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그들을 무언가에 매달리게 하고 저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야. 하지만 나는 폭풍의 눈 속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워야 해. 침착함만이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내일이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 거리에 불이 꺼지고 제가 막 잠이 들려 할 때 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언가 던져지는 퍽퍽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썩은 생선, 더러운 물이 섞인 커다란 쓰레기, 봉투들이 빌라 대문 앞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숨막힐 듯이 올라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몇 사람이 도망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았지만 나가서 소리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핸드폰으로 쓰레기 봉투 하나하나와 흐르는 오물 자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과 연결된 CCTV를 열어 녹화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시누이와 한 친척 남자가 쓰레기 봉투를 대문에 던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마치 기억의 칼로 새기듯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치우기도 전에 몇몇 이웃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코를 막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우, 냄새. 부잣집이 왜 저렇게 더러워? 누가 일부러 그런 거지. 망신 주려고.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제가 계속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진실은 또다시 왜곡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밤 제가 막 자리에 누웠을 때 칙, 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보니 대문 앞에 붉은 페인트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선혈처럼 흘러내리는 붉은 페인트가 시멘트 바닥을 적셔 빌라 전체가 으스스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재빨리 사진을 찍고 CCTV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 시어머니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를 걸친 채 손에는 여전히 페인트 스프레이 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씁쓸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부인이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대신 스스로를 파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기록을 남기고 페인트를 지우고 소란을 피운 쪽에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서류가 확실하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도와줬던 황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신 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하한, 지금의 전략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그들이 격해질수록 서연 씨는 더 침묵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법정에 섰을 때 서연 씨가 가진 증거들이 스스로 말하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서글퍼졌습니다. 제 집에서 매일 증거를 기록하고 저장하며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집은 고요해졌고 저와 끝없는 생각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펴서 썼습니다. 몇 월, 며칠. 그들이 쓰레기를 던지고 붉은 페인트를 뿌렸다. 나는 사진을 찍고 영상을 저장했다. 나는 여론의 폭풍이 진실을 대신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마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이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명성의 허무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누구와도 원수지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몇 장, 쓰레기 봉투 몇 개, 페인트 자국 몇 개만으로 온 동네가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이란 얇은 유리와 같아서 누군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즉시 금이 갔습니다. 진실이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말입니다.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딸, 건강 잘 챙기고 거기서 누가 괴롭히면 전화하거라. 부모가 살아있는 한 내 편이 되어줄게 라고 당부하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약한 마음이 더 아플까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굳건히 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카메라 2대를 더 사서 대문 밖에 설치하고 핸드폰과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옆집 김어르신께 증인으로 서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소리치거나 복수하는 대신 조용한 준비를 통해 저를 위한 보호막을 쌓았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복수라는 것을. 그들이 욕설과 쓰레기, 페인트로 저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 할 때 제가 꼿꼿이 서 있다면 바로 그 평온함이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깨끗한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그들이 또 어떤 수작을 부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진실과 증거가 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싸움이 새로운 단계, 즉 법과 공개적인 증거의 단계로 넘어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증거들이 저를 대신해 목소리를 낼 그곳으로 말입니다.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흰 셔츠에 단정한 검은 바지를 입고 지난 몇 달간 방패처럼 소중히 여겼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품에 안았습니다. 주민센터 계단을 오르는데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전처럼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감정과 증거가 정면으로 맞붙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정실은 비좁았지만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쪽에 앉아 얼굴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지만 시선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누이와 몇몇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투를 앞둔 것처럼 험악한 얼굴로 수군거렸습니다. 반면 제 쪽에는 단 한 사람 황 변호사님 뿐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 남자는 차분한 태도에 눈빛은 밝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함을 표하며 제가 혼자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조정위원인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까지 가는 일을 피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원고 측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집은 제 아들 집입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잠시 해둔 것뿐이에요. 집 살 돈은 우리 가족이 다 됐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흘린 피와 땀인데 저렇게 날강도처럼 빼앗기게 둘 수는 없어요. 아니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정면을 응시하며 서류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황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내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30억짜리 빌라 구매 자금을 시댁에서 댔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더듬거렸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온 친척이 다 봤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집을 사요? 월급쟁이가 버는 돈은 뻔한데 못 믿겠으면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집은 남편 소유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 가슴 속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여자가 10년간 모은 노력이 허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밤을 새워 부업을 하던 날들,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하던 날들, 그리고 결혼식 날 부모님이 눈물과 함께 쥐어주신 그 적지만 소중했던 통장을 기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는 그저 여자라는 두 글자로 요약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안다고만 하시면 법의 증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제 이름으로 서명된 매매 계약서입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서와 각 회차별 이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10년간의 급여 명세서와 소득 증빙 자료입니다. 모든 자금 출처가 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열어 한 장 한 장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정위원의 눈이 서류를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변호사님이 덧붙였습니다. 혼인 및 가족법 제43조에 따르면 혼인 전 개인의 자금으로 형성되었거나 개인 자산임이 증명되는 재산은 개인 소유에 속합니다. 누구나 안다는 식의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법이 다 뭐야. 내 아들이랑 살았으니 전부 내 아들 거지.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 눈 속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설 자리를 잃을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다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펜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정은 서류와 법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측은 저희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쪽 친척들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제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도 증거는 없고 여자는 소유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남자의 것이라는 낡은 편견만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폭풍을 겪은 듯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히 목소리를 냈고 법이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고 마지막 햇살이 길 위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은 분명 법정으로 갈 것이고 그때는 더 큰 풍파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 모퉁이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깊은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노년이 참으로 서글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이 다했을 때 사람들은 명예와 마지막 발언권이라는 것에만 매달리게 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양보와 동의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손을 놓으면 지난 10년의 모든 희생이 먼지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일기장을 펴서 썼습니다. 몇 월, 며칠, 조정기일. 그들은 분노를 가져왔고 나는 증거를 가져왔다. 법은 내 편이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 나는 계속 굳건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음은 아프면서도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집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자의 싸움 말입니다. 조정이 끝나고 저는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또 다른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도 붉은 페인트도 아니었습니다.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빠르게 번지는 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된장찌개, 끓일 두부와 애호박을 사러 시장에 나갔다가 저는 익숙한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바람나서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던데, 심지어 서류 위조해서 집문서까지 뺏었대. 저 여자 순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 무서운 사람이네. 그 속삭임들은 피부에 닿지 않고 심장에 곧장 밝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못 들은 척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선이 보이지 않는 판결처럼 저를 피해자에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밖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괜찮아요?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다들 수군거려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그냥 뜬 소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명성이 유리보다 깨지기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복되는 거짓말 하나가 진실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안전망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증인이 되어주고 여론의 폭풍이 저를 쓰러뜨릴 때 곁에 서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옆집 김어르신 대문을 두드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은 이야기를 다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댁, 난 늙어서 남들 비웃음 같은 거 두렵지 않아. 내가 증인이 되어주겠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떳떳하게 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야. 어르신의 말씀에 짙은 어둠 속 작은 불빛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친한 직장 동료 언니에게 전화해서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소문도 하나의 모기이며 증거로 반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황 변호사님을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다툼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연 씨를 믿는 사람들과 굳건히 함께하고 법이 말하게 하세요. 거짓 소문은 아무도 키워주지 않으면 스스로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매일 밤 누우면 집 주변에서 윙윙거리는 듯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시장 한복판에 묶여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며 사실이 아닌 말들을 외쳤습니다. 저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악의적인 여론이 어떤 물리적인 폭력 못지않게 끔찍한 파괴력을 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면으로 맞서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장에 가서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멈춰서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있는 분은 부디 제시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입으로 더 이상 업을 짓지 마세요. 시장 안이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부끄러운 기색이 스치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소문을 잠재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이혼 후 한 여성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기댈 곳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쉬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딸아, 남들이 너를 더 이상 아껴주지 않을 때 너는 내 자신을 2배로 더 아껴야 한단다. 이제야 저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적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증오로 마음이 썩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문과 증인이라는 이름의 별도 파일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들은 소문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언제 말했는지, 몇몇 대화는 녹음까지 했습니다. 김어르신께는 다른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확인 서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새로운 증거의 사슬로 엮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재산뿐만 아니라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늦은 밤,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올 때 저는 밖에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막 아래 홀로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 역시 자신의 두려움과 체면의 희생자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기댈 곳이 없었기에 소문을 퍼뜨리고 저를 깎아내리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노인이 사랑을 잃었을 때 그 빈자리를 증오로 채우려 한다는 것을요. 저는 문득 연민이 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맑음을 지키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지만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악의적인 여론은 방향을 바꿀 것이고 저는 진실과 함께 끈기 있게 버티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칠 후면 저는 진실과 소문이 저울 위에 함께 놓일 첫 재판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하늘은 언제라도 비를 쏟아낼 듯 짙은 회색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법원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꽉 쥔 손바닥에는 이른 아침에 쌀쌀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땀이 맺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떨림과 자부심이 뒤섞인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지난 몇 달간 모욕당하고 악의적인 여론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법정은 넓었지만 전 남편의 친척들이 끊임없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원고석에 앉아 얼굴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시누이는 거만한 표정으로 계속 저를 힐끗거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기둥처럼 든든한 황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침착하라는 신호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당 번지수의 고급 빌라 소유권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진술해 주십시오.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은 제 아들 집입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잠시 해둔 것뿐이에요. 집 살 돈은 우리 가족이 전부 됐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배은망덕한 것, 이혼하자마자 집을 차지하려고 해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증언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증거 없이 모두가 안다.
친척들이 증인이다라는 익숙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실이 서류가 아니라 다수가 외치는 소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판사가 원고 측을 향해 물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즉시 몇몇 친척이 일어섰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헛기침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촌 동생입니다. 집 살 돈을 시어머니께서 보태주신 걸 똑똑히 압니다. 이 집안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시어머니께서 빌라 사라고 돈을 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 돈일 리가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황 변호사님이 일어나 고르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에게 집을 사도록 돈을 이체했다는 것을 증명할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혹은 다른 어떤 증거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법정은 몇 초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남자는 오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집안끼리 누가 그런 서류를 씁니까? 하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요? 판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는 구두 진술은 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 측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일어서서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공증까지 마친 제 이름의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계좌에서 모든 대금이 이체되었음을 보여주는 은행거래 내역서입니다. 이것은 혼인 전에 친정 부모님께서 주신 제 명의의 예금 통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제 소득 증빙 자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집이 저의 특유재산임을 증명합니다. 저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와 사본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상대방의 문을 닫는 빗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당황하며 마치 탈출구를 찾듯 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황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혼인 및 가족법에 따르면 혼인 전후 개인의 자금으로 형성되었음이 증명되는 재산은 개인 소유에 속합니다. 누구나 안다는 식의 말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뒤에서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렇게 서류가 다 있는데 진짜 저 여자 집인가 봐. 틀렸네. 저쪽은 말뿐인데 어떻게 이겨. 저는 마음속에서 기묘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이 아니라 그저 안도감이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한 끝에 마침내 진실이 빛을 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법은 서류만 알지 인정머리는 모르나.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던 년이 이제 와서 온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쫓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와 수척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분노 속에서 저는 기댈 곳을 잃을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한 노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양보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려 제지했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부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 기일에 재판을 속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길이 아직 멀고 재판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법과 증거가 있었고 사정을 아는 이웃들의 조용한 지지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법원문 모퉁이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깊은 피로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노년이 참으로 고달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만 사로잡히게 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든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은 제 청춘의 전부였고 저는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폈습니다. 몇 월 며칠 첫 재판. 증인들은 말만 있었고 증거는 없었다. 진실이 드디어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밖에서는 초여름비가 기왓장에 부딪히며 후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빗소리가 여론의 오물을 씻어내리도록 두며 앞으로의 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불과 2주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한결 평온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반격이 덮쳐왔습니다. 그 일격을 가한 사람은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닌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침묵을 지키던 그가 이제 와서 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입을 연 것입니다. 판사의 허락을 받자 그는 일어서서 쉬었지만 단호하게 보이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30억짜리 빌라는 전적으로 저 사람의 개인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초기 자금의 일부는 장인, 장모님, 즉 저 사람의 친정 부모님께서 혼인 전에 주신 돈입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혼 후에 저희가 함께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등 뒤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어머니와 친척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을 그저 침묵으로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가 일말의 인간성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순간에 배신을 택했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반론하겠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혼인 전에 주신 돈은 제 개인 명의의 예금 통장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 및 가족법 제43조에 따르면 혼인 전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며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은 사실을 흐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님이 나서서 예금 통장 사본과 개설일 및 수령인을 확인하는 은행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증여된 금액이 제 의뢰인의 개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법은 공동재산으로 편입한다는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특유재산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명확하다 해도 전 남편의 진술이 외부 사람들 눈에 의심의 안개를 드리웠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 살 돈은 장인, 장모가 줬다는 말 한마디면 사람들은 그 빌라가 여전히 공동재산이고 제가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쉽게 추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제 입으로도 인정하잖아요. 돈은 지네 부모 돈이라고. 우리가 키워주지 않았으면 내 아들이 어떻게 저런 애랑 결혼을 했겠어요? 이 결혼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런 큰 집에 살았겠냐고요. 노인의 눈물이 흘러내리자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동정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 모든 말을 들으며 가슴속에서 치솟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재판에서 질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한 이불을 덮었던 사람에게서 온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법을 잘 알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모든 것을 이뤘는지 알면서도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그의 눈빛은 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가 침묵했던 지난 세월이 그로 하여금 제가 쉽게 짓밟고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전 개인 증여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감정기일에서 더 면밀히 검토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특유재산은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혼인 후에 자동으로 공동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파도가 쳤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말 한마디, 모든 소문이 저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명예의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느리게 걸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황 변호사님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진술에 흔들리지 마세요. 법은 서연 씨 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이고 서연 씨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뒤로 갈수록 그들은 더 비열한 수를 쓸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폈습니다. 몇 월 며칠 전 남편이 배신했다. 그는 부모님이 혼인 전에 주신 돈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공동재산이라고 왜곡했다. 나는 법으로 반박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패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씁쓸해서였습니다. 저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집 한 채를 얻기 위해 과거를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니. 저는 일기장을 덮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저는 한 가족뿐만 아니라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의 배신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굳건히 버텨. 오늘의 모든 상처는 훗날 네가 비겁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손에 쥔 집문서를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또 어떤 반격을 가해와도 저는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제가 가진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패가 끝까지 저를 지켜줄 만큼 강하다고 믿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고통스러운 일격 이후 저는 마치 온 세상이 저를 등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골목을 나설 때마다 저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집, 저 여자 거 아니라던데. 친정 부모가 돈 대줬어도 결국 공동재산이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여자가 욕심부리면 결국 빈손되는 거야. 저는 눈물을 삼키고 그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나는 무너질 수 없어. 진실이 여론의 진흙탕 속에 묻히게 둘 수는 없어라는 결심을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기타줄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상대편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전 남편은 차갑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몇몇 친척들은 마치 제가 곧 패배할 것처럼 저를 계속 힐끗거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서류 뭉치를 꽉 쥔 채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 피부치, 제 가족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새로운 증인이 있냐고 물었을 때 법정 문이 조용히 열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마른 체구의 한 여성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모, 어머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모는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시며 도시에 거의 올라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모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서는 제가 본 적 없는 굳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똑바로 증언대로 걸어가 느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피고의 이모입니다.
제가 바로 제 언니, 즉 피고의 어머니에게 돈을 건넨 사람입니다. 결혼 예단에 보태라고요. 그 돈은 이후 제 조카 이름의 예금 통장으로 들어갔고 바로 그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이 빌라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제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확인서입니다. 서명과 날짜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모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모가 나타나 진실을 밝혀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변호사님이 저를 향해 살짝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마지막 조각입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쟤를 키웠는데 집 살 돈이 어떻게 외가에서 나와. 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전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척석은 술렁거렸지만 고함 외에는 아무도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엄하게 두드렸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건 기록에 추가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몇 달간 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승리의 빛이 아니라 공정함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이모를 보았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미소는 환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이모를 안고 싶었지만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전과는 다른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외가 돈이었네. 시댁이랑은 상관없었어. 저 여자가 맞았네. 서류가 다 있잖아. 불쌍하게 됐어. 그동안 괜히 오해받았네. 예전에 차가웠던 시선들이 점차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경멸이 아니라 안쓰러움, 심지어 약간의 존경심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여론이 쉽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진실이 드러난 덕분에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모가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더 이상 혼자인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남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법이야. 굳건히 버텨. 외가 식구들이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눈물은 더 이상 쓰지 않고 억울함이 풀린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일기장에 썼습니다. 몇 월 며칠 이모가 나타나 전 남편이 만든 안개를 걷어낼 증거를 제시했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정의가 마침내 미소 지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발코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이 제가 매일 쏘아보는 시선 속을 걸어야 했던 좁은 골목으로 부드러운 노란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진실이 사람들 마음속에 더 단단히 자리 잡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감정이 남아있고 최종 판결도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 준비하고 강인해져야 했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라일락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이 드문 평화로운 순간에 마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진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준 이 세상에 감사해요. 안베이. 금융 감정 기일이 다가오자 저는 심장이 꽉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진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노력이 이제 감정이라는 두 글자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과가 제게 유리하게 나오면 이 빌라는 지켜질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물고 늘어지며 왜곡할 것이고 저는 다시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입니다. 아침에 저는 황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매매계약서, 은행거래 내역서,
친정 부모님의 예금 통장 증명서, 그리고 이모가 제공한 확인서까지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서류들은 모두 은행에 보관되어 있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감정은 재판부가 더 확실한 근거를 갖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법정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금융감정위원회가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예금 통장 번호와 인출일, 그리고 이체 증빙 서류들을 대조했습니다. 최종 결론이 명확하게 낭독되었습니다. 빌라 매매를 위한 계약금 및 잔금 지급에 사용된 자금은 피고의 혼인 전후 형성된 특유 재산에서 비롯된 합법적인 출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재산임을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안도감에 두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동안 짓눌려왔던 모든 압박감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어깨 위에서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황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겼어요. 서연 씨, 봤죠? 진실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반대편에서는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법이 눈이 멀었어. 서류만 보고 우리 가족의 노고는 무시하다니. 며느리가 어떻게 아들 집을 뺏어가. 그분은 기댈 곳을 모두 잃은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자신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할 줄 몰랐다는 듯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부는 이 빌라가 피고의 합법적인 소유임을 선고합니다. 원고 측은 모든 방해 행위와 명예훼손을 중단할 것을 명합니다. 의사봉이 3번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 그 소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쓰라렸던 한 장을 닫고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마침내 폭풍이 거친 것입니다. 예전에 저를 비난하고 경멸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다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억울했던 거네. 저렇게 굳건히 버티다니 대단하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마침내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또다시 가슴 아픈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갸냘픈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와 함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노인에게 패소는 단지 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공동체에서의 마지막 설 자리를 잃는 것이라는 것을, 그 고통을 어떤 법이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빌라는 조용했고 더 이상 다투는 소리도 오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만졌습니다. 마치 제 땀방울, 잠 못 이루던 밤, 그리고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겼다는 것을 알았지만 왜 마음속 행복은 온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일기장을 펴서 썼습니다. 몇 월 며칠 감정이 끝나고 법은 빌라가 내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왜 마음이 무거울까? 저편에는 절망에 빠진 늙은 눈들이 있다. 공정함은 실현되었지만 가족의 정은 영원히 금이 갔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의자에 기댄 채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의 목소리도 유대감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재산을 지켰지만 동시에 씁쓸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분쟁 속에서 정은 연기보다도 더 섭다는 것을. 밖에서는 밤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집을 지켰고 명예도 지켰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제 가족이 없네요. 감정 판결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공정함과 인간의 경계와 용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삶. 재판 며칠 후 저는 시댁 식구들이 골목의 천막에서 짐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처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오만하게 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분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꽃이 튀지 않고 재처럼 희미하고 허탈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시누이는 투덜거리며 불평했지만 결국 가방을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 모두가 동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주섬주섬 떠나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철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겼지만 그 모습은 제게 어떤 통쾌함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였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들은 쓰레기를 던졌고 페인트를 뿌렸고 소문을 퍼뜨렸어. 그들은 마땅한 결과를 받은 거야 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이제 늙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달빛이 마룻바닥에 가득 찰 때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황 변호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분들께 한동안 월세를 지원해드리고 싶다면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서연 씨가 하고 싶은 일일 뿐입니다. 법원은 이미 소유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을 빌릴 돈을 주는 것은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얽힌 매듭 하나를 푼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봉투를 들고 그들이 임대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에 위치한 어둡고 곰팡내 나는 비좁은 방이었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나무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식구들이 6개월간 지낼 월세로 충분한 돈입니다. 그 후에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르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지켜야 할 선이니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분은 험한 말을 하려다가 목이 메는 듯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고개를 돌리며 겨우 속삭였습니다. 마음대로 해. 시누이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단호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거실에 앉아 텅 빈 빌라를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이 집에서 이방인처럼 느꼈습니다. 이제는 모든 권한이 제게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빈 듯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승리가 행복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단지 제 노력에 걸맞게 살 권리를 주었을 뿐. 행복은 아마도 부서진 조각들로부터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다음 날 옆집 김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따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댁, 그들에게 월세를 내줬다는 이야기 들었네. 잘했어. 용서라는 게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이 편안하게 살 기회를 주는 거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가난이 아니라 고독이거든. 하지만 경계는 분명히 해야 해. 인간애가 이용당하게 두지는 말게. 저는 가만히 앉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집 근처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옥상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타서 현관에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과거만 돌아보거나 방어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했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완벽한 화해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거리가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가벼운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링거를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모를 통해 약간의 돈과 함께 직접 찾아뵐 수는 없지만 어머님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모는 그분이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한숨만 쉬며 제가 예전이랑은 정말 달라졌네 라고 말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원망은 없었지만 굳이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몇 월 며칠. 나는 인간관계의 다른 갈림길로 접어들었다. 나는 집을 지켰고 명예도 지켰지만 그들에게 살아갈 기회도 남겨주었다. 경계는 여기까지다. 나는 누구도 공정함의 선을 넘게 둘 수 없다. 하지만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연민하되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자유일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익숙한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쏘아보는 시선은 없었고 길게 뻗은 노란 가로등 불빛만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오직 사람의 마음만이 올바른 갈림길을 택해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무더운 어느 날 오후 제가 막 퇴근했을 때 이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신부전의 폐렴까지 심하대.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셔. 저는 빌라 마당 한가운데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꾸짖던 날들, 증오, 어린 시선을 던지던 모습, 그리고 천막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던 모습까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분노가 문득 희미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하얗게 빛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약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늙은 눈은 감겨 있었고 미간은 여전히 풀지 못한 분노를 품은 듯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차가운 침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말이 나오자마자 제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지만 막을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초기 입원 비용 전부를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 변호사님은 제게 더 이상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적지 않은 금액의 진료비 중간 정산서에 서명했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이것이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돌아가신다면 적어도 저는 방관했다는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이모와 몇몇 친척들과 번갈아가며 간호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침대 곁에 앉아
깜빡이는 심박수 모니터를 보며 가슴 아프고 복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손가락질하고 소장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던 그 손. 이제는 앙상하고 검푸르게 변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란 것이 한때 강했던 자를 다른 이의 온기가 필요한 연약한 육신으로 만들므로써 본래의 공정함을 되찾아주는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3일 후 그분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분의 약한 손이 제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천 마디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람 소리 같은 그분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단 3마디였지만 제 마음을 베면서 동시에 꿰매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 눈물이 그분의 뜨거운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마음 편히 계세요. 그분은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어. 체면 때문에 너도 나도 고생시켰다. 날 용서해다오. 거기까지 말하자 그분의 숨이 가빠졌고 산소 기계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와 기계를 조절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는 가족들, 환자가 위기를 넘겨 환하게 웃는 얼굴들.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참으로 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오와 다툼은 결국 존재라는 2글자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실로 돌아와 그분이 한결 편안하게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앉아서 부드럽게 그분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평안하시기만 바랄 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신우이는 문 밖에서 제가 그분을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 마음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늦은 오후 의사가 들어와 상태가 잠시 안정되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분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앉아서 일기장에 썼습니다. 몇 월 며칠 그분이 내가 잘못했다는 3마디를 내뱉었다. 평생을 소리치던 끝에 남은 것은 약한 속삭임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남을 위한 관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속 원망이 사라져야 비로소 평온하게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으로 길게 쏟아졌고 밤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 늦은 사과를 떠올리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분노가 아닌 한 인생에 대한 마지막 관용을 품고 다시 병원으로 향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나날들, 병원의 공기는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규칙적이지만 날마다 약해지는 심박 측정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흰색 방,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그분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늦은 사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 눈 감기 전에 털어놓고 싶은 진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릴 때 그분은 살며시 눈을 뜨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나중에 원망하지 않으려면
저는 더 가까이 몸을 숙여 끊어질 듯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에 집 살 때 외가 돈만 있었던 건 아니야. 우리 집에서도 아주 조금 보탰다. 내 동생 칠서방이 잘 알 거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돌처럼 무겁게 제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빌라 계약금 중 일부는 정말 시댁의 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집 전체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과장하며 주장했던 그 돈.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 체면과 진실 사이에 고뇌와 갈등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의문을 품지 않도록 알려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앙상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돈이 많았나요, 어머니? 그분은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억 안 돼. 30억에 비하면 바다의 소금한 줌이지. 하지만 그깟 체면 때문에 그걸 빌미로 삼았던 거야. 내가 잘못했지만 칠서방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 게다. 그 말을 마치고 그분은 지친 듯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칠서방님을 찾아가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그분이 평온하게 돌아가시도록 비밀을 묻어두어야 할까? 만약 제가 모든 것을 밝힌다면 진실은 명확해지겠지만 그분께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숨긴다면 저는 이 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칠서방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평생 자전거 수리점을 하며 살아온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소박한 단층집으로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선한 눈빛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빌라 살 때 돈을 보태셨던 일에 대해 삼촌께서 아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칠서방님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때 형님이랑 형수님이 조금 모아서 보태셨지. 한 2억쯤 됐을 거야. 체면 때문에 정확히 말은 안 하셨지만. 하지만 조카 30억에 비하면 2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 집은 오롯이 자네의 노력으로 이룬 거야. 형수님도 나도 다 알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지. 하오. 갈등이 터질까봐 두려워서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수년간 진실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 아니라 그저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돈이 체면과 편견 때문에 내 아들 집으로 부풀려졌고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밝혀야 할까요? 삼촌?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칠서방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말하려거든 그저 더 이해하기 위해서만 해. 누구를 망신 주려고 하지는 말고 떠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평온함이야. 자네 어머니가 마지막 가벼움을 안고 가시도록 해. 진실은 자네가 혼자 간직해도 괜찮아.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든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칠서방님 뵙고 왔어요. 진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더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을게요. 이 세상 누구든 체면 좀 지키려고 진실을 감추는 약한 순간이 있다는 걸 이해하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원망의 짠맛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분이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아요. 마음 편히 계세요. 원망 안 해요. 그분은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내가 죄책감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적이가 없었고 오직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서서히 마감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용서하기 위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병원을 나서자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몇 개의 별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상처로 만드는 대신 교훈으로 삼을게요.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몇 월 며칠 어머니는 시댁에서 작은 돈을 보탰다고 고백했다. 나는 칠서 박님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용서는 진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실을 짐으로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그것은 빛이 된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자 마음속에서 기묘한 평온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이 여정이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을 내릴 때 저는 더 이상 억압받는 여성이 아니라 굳건함과 관용으로 폭풍을 이겨낸 사람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시누이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와주실 수 있으세요, 형님.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왓장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고 오직 길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좋든 싫든 폭풍으로 가득했던 한 시대가 끝났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은 제가 전에 들렀던 그 작고 초라한 월세방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향 연기가 자욱했고 흐릿한 노란 불빛과 급하게 머리에 두른 하얀 상복천이 모두를 더 늙어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검은 옷을 입고 임시로 마련된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주름진 그분의 얼굴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쳤습니다. 온갖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손가락질하던 모습, 법정에서 울부짖던 모습, 그리고 병원에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내가 잘못했다고 속삭이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쓴맛도 있었지만 용서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많이 오지 않았고 예전 이웃들도 몇몇만 들러 향을 피우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리는 소리도 손가락질하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이제 평안을 찾으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누이는 구석에 기대어 서서 눈이 빨개진 채 조문객들에게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상실은 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향을 피울 차례가 되자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향 3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제단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 테니 부디 다른 세상에서는 평안하세요. 눈물이 뺨을 적셨지만 저는 또렷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향을 꽂고 3번 절을 했습니다. 마음이 문득 마지막 상처가 아문 듯 가벼워졌습니다. 발인 때 저는 관 옆에서 상복천을 손에 쥐고 걸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고 구슬픈 장내 행진곡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이 영광스럽지도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르지도 않고 그저 소박하고 조용하게 치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례식에는 화려함이 없었고 오직 뒤늦은 눈물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분이 평생 체면에 얽매여 살아온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떠날 때는 곁에 몇 안 되는 사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남은 친척들을 빌라로 초대했습니다. 제사상 앞에 저는 그분의 영정사진을 조상님 위패 옆에 놓았습니다. 저는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제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향을 피우러 오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겁니다. 단 한 가지, 부디 서로 존중하며 살아주세요. 더 이상 이곳에 증오를 가져오지 마세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흘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날 밤 저는 제단 앞에 홀로 남아 향을 하나 더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어둠 속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제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증오가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어머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몇 월 며칠 간소한 장례식. 하지만 내 마음은 평온하다. 나는 제단 앞에서 집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그리고 인간애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폭풍은 지나갔다. 흔들리는 촛불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빛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평온함에서 오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험난한 길의 끝에 서서 오늘 제단 앞에서 집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인간애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넓은 빌라는 다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대문 앞에 얼룩졌던 붉은 페인트 자국은 깨끗이 씻겨나갔고 한때 저를 괴롭혔던 쓰레기 냄새도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저는 방 하나하나를 거닐며 벽과 문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한 여정의 흔적이자 제 굳건함과 자존심의 증거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폭풍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것은 재산 분쟁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일 수도 있으며 혹은 외부에서 오는 근거 없는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도 복수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진실과 침착함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단지 물질, 벽돌과 지붕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존엄성이었습니다. 제 땀과 노력, 그리고 청춘을 바쳐 지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한 여성으로서의 발언권과 존중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약하다고 여기고 더욱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내가 이룬 내 삶의 일부이며 누구도 부정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기 위해 일어서야만 합니다. 하지만 굳건함과 더불어 저는 용서의 가치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전남편까지 그들은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또한 체면과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 더 큰 고통을 주도록 문을 활짝 여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제 자신이 증오 속에 영원히 살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원망의 문을 닫아야만 비로소 영혼의 평온을 위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각자에게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 사이의 경계 말입니다. 그 선을 분명히 긋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용돌이에 쉽게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증오로 쌓아서는 안 되며 냉철함과 인간애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인격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얻은 교훈은 진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증거와 행동으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지키십시오. 원망은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은 단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존엄의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집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발코니에 앉아 작은 정원으로 쏟아지는 저녁 햇살을 볼 때 저는 마음의 평온을 느낍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저는 돌처럼 굳어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부드럽고 쓰러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도 폭풍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폭풍 뒤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집이든 명예든 혹은 그저 평온하게 살 권리이든 당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감히 일어서세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그리고 이 경험이 다른 많은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부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저희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깊은 교훈을 통해 우리 각자가 풍파를 헤쳐나가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힘을 얻는 곳입니다. 결국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든 어떤 나이를 살아가든 진정으로 평온한 삶이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신이 이룬 것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의 자유를 위해 용서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